한국인의 정통 주간신문 일요서울신문 1410호가 발행됐습니다. 일요서울신문에서는 1만인 클럽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일요서울TV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요서울 뉴스픽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존과 다르게 좀 새로운 방식으로 방송을 해보려고 합니다. 기존에는 제가 일요서울신문 발행한 표지를 가지고 제목들을 읽어드리면서 신문 소개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여러 가지 기사 중에 직접 취재를 했던 기자 한 명을 불러서 스튜디오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부 기자 먼저 나왔습니다.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 일요서울신문사의 정치부 기자 정두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처음 나와서 좀 떨릴 수도 있는데 재미있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거에 뭐 이런 방송 나온 적 혹시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예, 처음이고 되게 긴장됩니다 지금. 예. 많이 긴장이 된다고요? 예. 뭐 저희 신문 한번 보면 이번에 이제 기획특집 기사가 실렸습니다. 친문 분열의 서막이라고 해가지고 세 가지 기사들이 실렸고요. 맨 위에는 이제 나경원 주호영 불꽃 대결이라고 해서 포스트 김종인 자리 두고 두 사람의 이제 대결이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뭐 지금 여의도는 초선 돌풍 시대 이런 기사도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정 기자는 어떤 기사를 썼었죠? 네, 저는 이제 문정권 임기 말의 안전판 부상. 계엄론 속내는 제각각. 이제 지금 이 부분을 썼었고요. 네, 이제 계엄론이 지금 최근에 민주당 내에서 친문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사를 썼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기사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오늘이 어떤 날이죠? 네, 지금 올해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이 되는 날이죠. 네. 오늘 아침에 기자회견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 줄평 하면 어떤 말 좀 하고 싶어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네, 뭐 간단하게 한 줄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 개인적으로는 무난한 어떤 몸살이기식 어떤 기자회견이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문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부동산 정책 실패라든지 그리고 어떤 코로나19 방역에 있어서 우량 백신을 조기에 조금 도입을 통해 가지고 국내의 그 방역 체계, 그러니까 집단 방역을 조기에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지연됐다는 점. 그리고 그 현재 최근에는 또 일부 언론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국내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이 금리가 지금 1%포인트대로 지금 인상이 됐다. 물론 은행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금리 인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가시화가 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한 이야기가 좀 인상이 깊더라고요. 혹시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나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기사를 살펴보니까 이제 기자한테 질문을 받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윤석열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사실 뭐 공식적으로는 대내외적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서 언급을 하고 싶지 않아 하는 이유는 사실 뭐 대내외적으로 이미 인정이 되고 있는 공론화가 되고 있는 그런 인물이다 보니 지금 여권에서도 가장 견제 대상이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뭐 띄워주지 않겠다. 윤석열 전 차기 스타잖아요. 야권 스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띄워주지 않겠다는 그런 의도로 저는 보여집니다. 근데 의도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오히려 이렇게 말을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몸값이 더 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반등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이게 말 실수한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뭐 이 외에도 보니까 검찰에 대해서 이야기한 내용이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검찰 청와대 권력 겁내지 않는다. 이런 말도 했었고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해서는 뭐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실언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이 최초의 그 촛불 집회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성립이 된 정권인데 최초에 내걸었던 가치 자체가 공정과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그 조국 전 장관 사태를 비롯해 가지고 공정과 정의 가치가 많이 무너졌던 내로남불을 통해서 많이 무너졌던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지금 장관 후보자 3인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여러 의혹들이 지금 불거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이 후보들에 대해서 검증 실패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이런 가치에 굉장히 배치되는 그런 행보라고 완전 민심과 동떨어진 발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맞습니다. 정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번 기자회견 뭐 제가 전문을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뭐 얻은 것보다 잃은 게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저도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기자회견을 했는지 미리 준비가 좀 제대로 되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정도인데 아마 오늘 이 기자회견이 끝났지만 아마 언론에서 많은 비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언론에서 뭐 물론 언론 성향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많이 아쉬운 그런 기자회견이 아니었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전에 말을 하긴 했지만 장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이야기가 네. 뭐 공정과 정의 이 가치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비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그중에 특별히 어떤 사람이 좀 제일 문제라고 보나요 이번에? 저는 아무래도 가장 대표성이 있는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예를 들면 어떤 의혹이 가장 지금 라임 문제라고 지금 자기 딸 부부의 어떤 라임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좀 이런 부분에서 라임 사태가 한때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 분야에서 굉장히 큰 이슈를 몰고 왔던 그런 사태인데 거기에 지금 뭔가 얽혀 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국무총리 후보자의 어떤 그 딸이 자기 친딸이 지금 이런 부분에 이슈에 엮여 있다는 거는 적은 이슈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저도 보긴 봤는데 네. 사실 거기서 공식적인 사과나 이런 것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전혀 있습니다. 없습니다. 예. 네, 전혀 없었고요. 네. 예, 도덕성 부분에서는 굉장히 조금 추가적인 검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임명은 그냥 되지 않을까. 사실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네, 무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분위기라면. 네. 참 오늘 문재인 정부가 취임 4년을 맞으면서 많은 국민들이 그 아침에 어떤 말을 할지 기다리는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결과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보고 직접 라이브로 중계를 보신 분들은 아마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저 일요서울 기사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기획특집 제목이 친문 분열의 서막 이렇게 다뤄졌습니다. 친문 분열의 서막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친문 분열의 서막이라 사실 이게 여러 가지 분열 조짐이 조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친문 내에서도 온건파로 분류되는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비문색채가 강한 이철희 정무수석을 청와대에서 지금 채용을 했고 채용을 하려고 하는 행보가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민주당 내에서는 윤호중 원내대표가 지금 원내대표로 앉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워낙 친문색채가 강한 인물이 지금 원내대표로 앉았고 아직까지는 민주당 내에서는 친문이 주류라는 그런 어떤 정설이 지금 계속 돌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은 어쨌든 친문 주류로 가고 있고 청와대는 정권 말기 들어서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레임덕이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조금은 국민 대통합 내지는 비문색채가 강한 이런 어떤 중립적인 요소를 많이 가미를 함으로써 어떤 이거 친문을 약간 색채를 좀 옅게 하려는 그런 노력이 좀 있습니다. 사실 이철희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 처음 임명될 때까지만 해도 네네. 설마 했단 말이죠. 네. 저 사람이 임명될지도 몰랐고 네네. 실제 정치 쪽에 취재 많이 다닐 텐데 네네. 이철희 정무수석에 대한 반응들은 어땠나요? 이철희 정무수석이 되게 의외라는 반응이 많았죠. 사실 어떻게 보면 친문계 의원 쪽으로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당내에서도 이철희 전 의원이 지금 이번에 발탁이 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반응을 많이 보였었습니다. 사실. 본인이 정치가 싫어서 그만두고 나간 거였잖아요. 그렇죠. 원래. 예. 그리고 사실 방송을 진행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임명된 상황까지 보면 갑자기 그만두고 또 나간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청와대에 들어갈 사람이 저렇게 없었나 싶을 정도인데 네. 그런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또 혹시 들은 얘기 좀 없나요 그런 쪽으로? 지금 그거에 대해서 지금 추가적으로 얘기를 들은 건 없는데 사실 그 이번에 이철희 정무수석을 발탁한 데 대해서는 사실 민주당과의 어떤 대립각이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비친문에 가깝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비문에 가까운 어떤 정계 인사인데 이 인사를 통해서 사실 민주당 지금 아직까지는 친문 주류인 그 민주당과의 어떤 당청 관계가 앞으로는 좀 매끄럽지 않은 전망이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말 그대로 있습니다. 이철희 정무수석은 비문이고 당대표가 된 송영길 그리고 사무총장이 된 사무총 원내대표죠 윤호중 의원이 네네. 둘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친문 쪽이잖아요. 굳이. 그렇죠. 과연 앞으로 호흡이 잘 맞을까 이런 네. 우려도 개인적으로 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보기에도 그런 내용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실제 당내에서도 지금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내용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균열의 어떤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송영길 당 대표가 네. 친문 색채 빼기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네. 어떤 일들을 좀 요구하고 있죠 최근에? 일단 대표적으로 한 4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 당 요직을 지금 비주류 인사로 지금 채우고 있습니다. 당내 비주류로 채우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박완주 의원을 정책위원회 의장으로 지금 세웠고요. 그리고 검언개혁 친문 소권 사업인 어떤 검언개혁 이 부분에 대신 부동산과 백신 확보
통한 어떤 그 민생 개선에 지금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감한 통합 행보로서의 어떤 그 일환으로서 그 박정희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어떤 묘역을 참배를 하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있었던 그 초선 5적 사태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성 당원들이 조금은 자제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어떤 어필을 했던. 근데 이런 행보에 대해서 예를 들면 박정희 전 대통령, 이승만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찾는 거, 네. 이런 모습에 대해서 사실 비판하는 강성 지지층 좀 많잖아요, 지금. 그래서 거의 다 예. 대부분 다 비판하는 입장이죠. 그리고 또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것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친문이나 강성 지지층들 제일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검언 개혁에 대한 네. 이게 좀 완수를 해야 되는데 흐지부지 되는 것이 아닌가, 네. 이런 지지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 이런 의혹을 가진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과연 이거를 송영길 대표가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기조로서는 의문이죠. 물음표죠. 예, 물음표고, 검언 개혁 같은 경우에는 친문계에 있어서는 미완의 어떤 수건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죠. 미완이지만 꼭 해내야 되는 사업인데, 그렇죠. 꼭 해내야 되는 그런 이거를 사업이라고. 좀 약하게 아니면 꼭 해야겠다는 의지가 없다라고 하면 네. 당 대표로서 좀 활동하는데 제약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오히려 지금 친문 색채를 조금 빼야 된다는 쇄신론도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친문에 대한 어떤 그 자성이 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여론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이 잘 맞물려서 차기 대선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로도 좀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개인적으로 이번에 민주당 대표로 네. 송영길 대표가 뽑힌 건 최고의 선택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다른 후보들에 글쎄요, 비해서. 이거를 뭐 어떤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보수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아니면 뭐 중립적인 일단은 뭐 보수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조금 보수 진영 입장에서는 악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네, 오히려 악재라고 생각했어요. 네. 오히려 합리적인 이미지와 중도적인 그 확장성을 갖춘 이미지가 지금 가미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보수 진영에서 조금 견제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민주당 내에서 봤을 때는 어떤가요? 민주당 내에서는 사실 친문 색채가 강한 어떤 확실히 존재감 있는 후보를 원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발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은 실책에 가까운. 네. 네. 어쨌거나 일단 송영길 대표가 뽑혔기 때문에 네. 또 이제 민주당이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 준비를 시작할 것 같은데, 네. 사실 송영길 대표가 뽑히자마자 또 실언을 했어요. 또 네. 그 기러기 가족에 대해서 또 이제 안 좋은 말을 했다 보니까 네. 구설에 올랐는데, 네. 사실 송영길 당대표가 그런 모습들이 은근히 한두 가지씩 실천하더라고요. 네. 앞으로도 그런 걸 좀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네. 과연 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제 친문 분열의 서막이라고 해서 어떤 내용이 이제 실렸나 기사를 좀 소개를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는 이번에 정 기자가 쓴 내용의 주된 내용이 개헌론에 관한 이야기가 좀 있더라고요. 네. 구체로 어떤 이야기들이 좀 오고 가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 그 개헌론의 골자는 이겁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 친문 중심의 민주주의 4.0 그룹이라고 지금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 전신이었던 올빼미 네, 모임의 확대 재편된 모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4.0의 핵심 멤버인 어떤 윤호중 민주당 지금 현 원내대표와 그리고 정태호 의원 그리고 김영배 의원, 홍영표 의원 지금 이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원 집정부제 내지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국정 운영 체제를 조금 개편을 하자는 그런 움직임이죠. 네, 그런 근데 움직임. 사실 이 개헌론이 물론 뭐 정치권에서 논의된 건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닌데, 네네. 굳이 민주당 내에서 왜 지금 네. 이 개헌론 이야기가 나왔는지. 네. 사실 개헌론 같은 경우에는 정권 가리지 않고 매 정권마다 정권 말기 내지는 레임덕이 왔을 때, 현 정권의 레임덕이 왔을 때 늘 제시됐던 그런 어떤 방편이었습니다. 하나의 대선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카드로서 제시가 됐었고요. 이번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 맥락에서 크게 다르지는 않고 그런 부분에서 이번 개헌론이 실질적으로 개헌이 이루어지기까지는 현실화되기까지는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이렇게 그렇죠. 사실 개헌이 되는 건 뭐 거의 제가 볼 때 불가능하지 않을까. 뭐 불가능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죠. 네. 근데 어쨌거나 민주당 내에서 개헌론이 나오게 된 이유는 결국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때문이었잖아요. 네, 그 부분도 상당히 크게 의식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민주당 내에서 지금 이재명 경기도지사 외에 네. 유력한 대권 후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없잖아요. 있다 그렇죠. 하더라도 네. 지지율이 상당히 낮고,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나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개헌론, 아까 말한 이원 집정부제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구체적으로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좀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이원 집정부제, 즉 이제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것은 사실 대통령의 권한을 거의 반으로 쪼개서 내각으로 넘겨주는 어떤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원 집정부제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그 외교와 국방 이 부분만 외치를 담당하는 거죠. 외치를 담당하는 반면 총리가 내정을 총괄하고 그리고 그 내정의 행정 전반에 필요한 그 예산들을 전부 다 자기가 직접 책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권력이 있죠. 그리고 그 총리 이하로 해서 부총리를 6명 내지는 7명 정도 뭐 경제면 경제, 산업이면 산업 각 분야별로 부총리를 둬서 그 행정의 어떤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의원 내각제랑은 좀 어떻게 다르죠 이게? 의원 내각제 같은 경우에는요, 그게 그 집권당이죠. 제1정당이 그 정부를 자체를 구성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 그 총리부터 해서 이하 뭐 각 장관 있지 않습니까? 각 장관을 다 국회의원들이 맡을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보죠. 근데 뭐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두 가지 이 개헌론이 실현되기도 쉽지 않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국민적인 지지를 얻기가 쉽지도 않은 상황이잖아요. 또 지금 이건 사실 근데 개헌론은 민주당 말고도 국민의힘에서도 사실 거론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이 개헌론을 주장하고 있나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사실 내부적으로는 지금 현재는 굉장히 견제를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걸 적극적으로 지금 개헌론을 말하지도 못하고 있고. 네,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찬동을 하기 어려운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이걸 계산적으로 어떤 정치 당리 당략을 위한 어떤 셈법이 크게 작용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절대로 장단을 맞춰줄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차기 대선 전국을 좀 뒤집기 위한 어떤 카드로 지금 제시한 거기 때문에요. 그럼 다시 이쪽 여당으로 넘어와서 그럼 여권 대선 후보들 중에는 이 개헌론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죠? 여권 내부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그 민주주의 4.0에 소속되어 있는 김종민 의원,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 중임제를 주장하고 있는 김종민 의원이 적극 동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홍영표 의원, 적극 동참을 하고 대권 후보 중에는 뭐 이낙연이나 정세균 등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입장은 어때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대권 후보이기 때문에 이원 집정부제 자체가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킨다는 기본 취지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어쨌든 자기네들은 대권 후보로 나섰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이렇게 찬동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분들 이낙연 전 대표나 그리고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 두 사람 다 개헌론자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요. 개헌론자지만 어쨌든 대권 후보로서 나선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론을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식적으로 찬반에 대한 입장을 밝힌 적은 없나 보죠, 최근에? 공식적으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는 한 언론사의 인터뷰에서 내가 개헌론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입장이지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개헌론 자체를 지금 당장 정권이 바뀌기 전에 지금 이 시점에 할 시점은 아닌 것 같다. 그럼 현재 민주당 내에서는 개헌론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는 세력은 친문 중에서도 민주주의 4.0 관련 소속된 의원들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게 이 개헌론 관련해서는 지금 국민의힘 김무성 의원 이야기가 또 꾸준히 같이 나와요. 야당과 뭐 연대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요? 사실 이거는 4년 전에 바른정당 시절 때 나왔던 얘기예요. 최초에 이제 4년 전 바른정당 의원 시절 때 김무성 전 의원이 그때 지금 현재로서는 마포 포럼과 함께 이제 조금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치공학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 당시에 4년 전 바른정당 의원 시절 때 제3지대를 연합하기 위한 야합이라고 하기에는 좀 표현이 그렇지만 연합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개헌론을 카드를 꺼냈다는 얘기죠. 그것도 이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어차피 김무성 전 의원이 사실 현실 정치에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들 수 없다 보니 이제 본인이 이제 뒤에서 마쿠 역할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뉘앙스인 것 같은데. 마쿠 역할로서의 어떤 그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차원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정 기자가 첫 출연치고는 말을 너무 잘하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떨려고 손 떨리고 난리 났습니다. 이 친문 분열의 소막 결국은 이제 개헌론을 둘러싸고 이제 여당 내에서 이제 제각각 행보를 보이고 있는 모습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또 다른 이슈가 또 하나 최근에 생겼더라고요 보니까 대선 후보 경선을 연기하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민주당 내에서. 이 내용은 좀 어떤 내용이죠 요즘? 사실 대선 경선 연기론 같은 경우는 친문 중심의 의원들 사이에서 나오는 얘기죠. 대표적으로 김두관 의원이 최근에 정세균 전 총리와 오찬 자리에서
대선 경선 일정을 조금 늦춰야 된다. 우리가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그 일정에 비해서 좀 2달 빠르기 때문에 그 2달 사이에 만약에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되게 되면 야당이 집중적인 공세를 받는 건 뭐 자명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조율을 해야 된다. 그리고 조금 템포를 늦게 가져가자. 약간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이 민주당이 지난 보궐선거에서 참패를 하면서 네. 약간 이렇게 좀 위축돼 있다는 느낌이 좀 받고 있어요. 보니까 이런 얘기 나오는 네. 거 보니까 네. 본인들이 선거에 자신 있다면 사실 이런 얘기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네. 지금 어떻게 보면 민심이 여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을 향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네. 사실 지금 민주당에서 가장 유력한 대권 후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인데 네. 어떻게 이 사람은 굳이 따지면 친문이 아니잖아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그렇죠. 완전 네. 비문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반대측 세력에서 결국은 이 얘기를 꺼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이재명 경기도지사 쪽은 이 연기론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있죠? 이게 사실 그 민주당 내 친문 세력의 비토 정서가 강한 거죠. 이재명 지사에 대한 비토 정서가 워낙 강하게 작용한 시나리오이기 때문에요. 뭐 이재명계 의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당내 경선을 해서 격렬하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그 친문 입장에서는 어쨌든 시간을 벌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차기 대선까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선 후보가 지금 여당에서 먼저 나오게 되면 2달여 먼저 나오게 되면은 집중 공세를 받게 되고 그만큼 득보다 실이 많은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전략적으로도 자기네들이 적통 후보를 지금 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적통 후보가 나오더라도 그 적통 후보가 지지율을 얻기 위해서 뭔가 모멘텀을 얻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서 준비가 필요하죠. 지금 마땅한 친문 적자 후보가 없어요. 그렇죠? 현재까지는 뭐 13잠룡이라 그래서 네. 여당 내에서는 뭐 거론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뚜렷한 인물은 없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당의 대선 후보 경선 일정상으로 가면 9월에 네. 후보가 확정이 되는 거고 민주당 같은 맞습니다. 경우에는 네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뭐 한두 달 뒤에 확정되다 보니까 네. 일정상으로 연말에 좀 가까이 가야 네. 분위기가 좀 달아오르고 그렇죠. 좀 흥행도 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먼저 후보가 확정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뭐 한두 달 동안 열심히 표적이 돼서 공격을 받는 것도 있긴 하지만 흥행력이가 식는 문제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물어볼게요. 아까 개헌론도 마찬가지지만 네. 대선 후보 경선 연기 가능성 얼마나 될까요? 저는 굉장히 다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높다고 본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4.7 재보선 때 당원 당규를 바꿔가면서까지 지금 이번에 했지만은 결국 4.7 재보선에서 참패를 했죠. 그 후에 어떤 그 세간의 이목이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이 경선 연기하는 게 네.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데 네네. 그게 바로 그 문제거든요. 당원 당규를 바꿔야 된다는 거. 네. 재보궐선거에서도 국민의 희망과 달리 이걸 바꾸면서 문제가 됐는데 이번에 대선 과정에서 또 당원 당규를 바꾼다? 그럼 또다시 민주당이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사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국회의원들도 그런 생각 많이 갖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뭐 국회의원들도 사실 그 부분을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죠. 의식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사실 그런 당원 당규 어떤 도의적인 어떤 그런 부분보다는 사실 실리적인 부분을 취해야 되는 게 저 시급한 문제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실리도 중요하지만 또 한 번 이런 약속을 저버리는 행동을 하면 네.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은 회복 불가능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사실 대선 경선의 어떤 일정을 연기를 하지 않게 되면 친문 입장에서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당내 경선에서 뭐 지금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흐름대로만 가게 된다면 친문 입장에서는 뭐 가망이 없는 거죠. 직설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그럼 민주당 내에서 네.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높은 지지를 받는 거 싫어하나요? 지금 반반입니다. 네, 사실 반반. 정확하게 지금 민주당 내 분위기는 친 이재명계와 친문계 정확하게 이렇게 딱 반으로 갈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 지금 대치 구도에 있기 때문에 긴장 구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지금 뭐 최근 이제 점점 연말 어떻게 보면 지금 1년 대선까지 1년이 좀 안 남았죠. 이제는 내년 네네. 5월이니까. 뭐 지난주 이번 주 계속 속속 이제 대권 진출 선언하는 의원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지난 주말에는 이제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도 네. 본인 대권 출마 선언을 했고 네. 뭐 앞으로는 양승조 충남도지사 같은 경우도 아마 조만간 대권 출마 선언을 할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여당의 이 대권 출마 선언하는 의원들 어떤 사람이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나요? 뭐 일단은 지금 여당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13잠룡이라 그래서 지금 이낙연 전 대표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
그리고 정세균 전 총리, 박용진 의원, 그리고 유시민 지금 노무현 재단 이사장, 그리고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그리고 김두관 의원, 이광재 의원, 양승조 충남지사, 그리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 김경수 경남지사, 최문순 강원지사까지 이렇게 참 많아요. 네, 많아요. 엄청 많아요. 알기 힘드네요. 네. 뭐 역대 이렇게 많은 후보들이 있었나 싶을 정도인데 네. 그럼 야당에서는 어떤 후보들이 있나요? 야당에서는 지금 현재 가장 유력하게 나오는 사람은 아무래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겠죠. 그 뒤를 이어서 지금 현재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지, 그리고 원희룡 제주지사, 그리고 홍준표 무소속 의원, 그리고 황교안 전 자한당 대표까지 좀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까지 나오고 그럼 있습니다. 정 기자가 지금 가장 주목해서 보는 후보들이 누구이시죠? 꼽아본다면? 뭐 지금 여당 중에서는 저는 아무래도 어쨌든 이재명 경기지사를 가장 집중적으로 보고 있고요. 사실 13 잠룡이라고 해도 사실 여기서 굉장히 추리려면 확 추려집니다. 그렇죠. 네, 확 추려져요. 그 말이 13명이지 실제적으로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 몇 안 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네. 그럼 뭐 엊그제 출마 선언을 했었죠. 박용진 의원. 네. 박용진 의원 경력을 한번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선 의원입니다. 그리고 출신 자체가 지금 현재 그 기존의 진보 정당이죠. 네, 진보 정당 출신인데 민주당으로 편입된 케이스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박용진 의원이 민주당 출신 거 잘 몰라요. 네, 잘 어떻게 보면 신분 세탁을 좀 잘한 것 같은데 네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민주당 의원이다 이렇게 보고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유치원 관련해 가지고 제대로 된 법안을 발의해서 좀 인기를 많이 얻었고 네. 또 삼성 관련해서 좀 큰 활약들을 좀 했고. 삼성에 대해서 되게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죠. 그렇죠. 예. 네. 그 기존에 이제 민주노동당과 진보 신당 출신이고 또 그런 어떤 진보 정당 출신인 것 치고는 굉장히 합리적인 어떤 성향을 갖췄다고도 볼 수 있죠. 사실 박용진 의원이 대권을 꿈꾸고 있다라는 이야기 좀 여기저기서 많이 듣기는 했었어요. 네, 뭐 그 세간에서 많이. 네, 근데 사실 이렇게 빨리 좀 대권 진출 선언할 줄 몰랐거든요. 굉장히 대담한 성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좀 더 뭐 들은 얘기 좀 없어요 국회에서? 국회에서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그 전부터 얘기가 많았었습니다. 대권 도전을 할 것이다. 이 사람이 워낙 야욕이 지금 의욕이 넘치는 사람이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언제든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그런 평가가 좀 있었어요. 그 정도였다. 네네네. 네.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는 사실 대권 선언을 하지 않았어요. 본인 뭐 정계 복귀하지 않겠다 말하긴 했는데 끊임없이 이제 관심들이 있는데 유시민 대권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대권에서 뭐 제가 봤을 때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논란이 조금 있었던 김어준 방송인이죠. 방송인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지금 갈릴레오에서도 사실 자기는 정치 의사가 전혀 없다는 어떤 의지 피력을 수차례 해왔었고, 그리고 실제로 이분이 굉장히 친문 성향이 강하잖아요. 그렇죠. 친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확장성이 없습니다, 사실. 큰 확장성 부분에서 굉장히 큰 단점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대권에서 어떤 큰 활약을 하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좀 이런 점에서. 그럼 야권 후보들 좀 한번 살펴보죠. 네. 오늘 또 우리 홍준표 의원이 복당 신청을 했어요. 선언을 네. 했어요. 네. 혹시 봤나요, 내용을? 네, 내용 맞습니다. 복당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복당을 받아주자는 의견 쪽에 많이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 정권에서 당 대표를 맡았었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대선 출마도 했었고 상징성도 있고요. 사실 보수 세력을 집합시키는데 조금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심점까지는 아니더라도 보조적인 역할까지는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 입장에서 복당 신청을 받았다고 해서 크게 손해볼 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맞습니다. 굳이 여태까지 복당 신청을 안 받아준 이유가 좀 뭘까요? 복당 신청을 안 받아줬다기보다는 두고 본 거죠. 네. 복당 신청을 안 받아줬다기보다는 두고 봤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고 봤다? 네.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홍준표 의원 하면은 좀 밉상의 이미지가 좀 강했어요. 네. 근데 최근에는 오히려 밉상보다 좀 괜찮다, 이 정도면 괜찮았는데 라는 좀 우호적인 시각을 보내는 국민들이 좀 많아요. 홍카콜라를 통해서 이미지 세탁이 많이 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이미지 세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치권에서. 네. 네. 근데 그런 반면에 황교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아직도 비토 싫어하는 이미지가 더 많단 말이에요. 황교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다시 정계 진출을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인프로가 부족하지 않느냐. 좀 그런 평가가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대표 활동도 그렇고 총선 과정에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인 이미지보다 부정적인 이미지를 너무 많이 쌓았기 때문에
뭐 그런 이미지가 계속 쌓인 것 같고 또 최근에 본인이 또 미국에 간다고 또 떠났잖아요. 미국으로. 네, 맞습니다. 사실 이분이 왜 미국을 떠나는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는 뭐 저도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저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지다 보면 결국은 뭐 국민의힘 소속은 아니지만 네. 우리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네. 뭐 윤석열 신당 이야기도 좀 나옵니다. 네. 정치권 취재를 해보니까 좀 어때요? 윤석열 신당 만들어질 것 같나요? 지금 현재 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중심으로 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컨택도 있었고 여러 가지 러브콜도 있었지만 틀어졌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한간에서는 뭐 삐졌다. 네, 뭐 오자고 하는 얘기지만 약간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 제3당 네, 창당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은 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사실 입당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 본인들이 좋게 생각을 하는 거겠죠? 네, 그렇죠. 네. 본인들 입맛에 맞게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는 딱 반반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도 네. 국민의힘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제3신당을 만든 다음에 네. 당대당 통합을 하든 네. 아니면 후보 간 경쟁을 해서 통합을 하는 게 훨씬 더 시너지가 높다라는 평가들이 네. 많이 있죠. 네.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당장 후보가 마땅한 사람이 없다 보니까 좀 아쉬워할 텐데 아마 결국엔 신당을 만들지 않을까. 거기에 이제 금태섭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아마 힘을 좀 보태지 않을까 네. 이런 이야기가 좀 있는데 그쪽 금태섭 의원 관련해서 좀 얘기 들은 게 좀 있나요? 금태섭 의원과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간에 뭐 접촉설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접촉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윤석열 전 검찰총장 조심하는 분위기 같아요. 굉장히 지금 야권과도 접촉을 최대한 컨택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건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 말고 이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나 최재형 감사원장도 네. 대권 후보로 꾸준히 거론되잖아요. 네.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요? 대권 가능성? 일단 최재형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정치 의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네. 그렇죠. 물론 뭐 대외적으로 외부에서는 뭐 윤석열 제2의 윤석열이다 그래서 대권 후보라고 지금 많이 거론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은 워낙 기본적으로 그 공직자로서 딱 중립성을 요구하는 어떤 딱 자기 공직자로서의 어떤 신분, 네. 자기 직책에 대한 어떤 그런 신념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에 대한 의지는 크게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이미지와 스토리는 좋은 것 같아요. 스토리도 좋고 사실 정치적 기반은 충분하죠. 어떻게 보면. 근데 본인이 일단 정치에 욕심이 없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네. 일단 뭐 대선 후보로서는 이제 넘어간 것 같은데 그래도 유튜브나 일반 지지자들 사이에서 보면은 꾸준히 거론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이번에 일요서울 저희 다음 기사 살펴보면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경원, 주호영 이제 두 사람의 불꽃 대결 이제 이런 기사가 또 있습니다. 이제 포스트 김종인 자리를 두고 이제 싸운다 이런 이야기인데 쉽게 얘기하면 지금 당대표 선거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준비 어떻게 되고 있죠? 일단은 6월 둘째 주에 전당대회를 치르기로 지금 윤곽이 잡힌 상태고요. 현재 당권 주자로서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 그리고 이준석 전 최고위원, 그리고 주호영 전 원내대표, 김웅 의원, 그리고 조혜진, 홍문표, 윤영석, 권영세, 조경태 의원 등이 이렇게 9명으로 압축되어 있는 이거 9명이나 돼요? 네, 9명입니다. 네. 어떤 사람을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지금 가장 어쨌든 주목을 해야 될 사람은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그리고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되겠죠. 예. 그리고 오히려 또 의외로 주목을 좀 해야 될 사람이 이준석 전 최고위원입니다. 아무래도 김웅 의원하고 같이. 그렇죠. 네. 보니까 최근에 설문조사한 걸 보니까 1등이 나경원, 2등이 최진석 전 최고위원 이렇게 나온 것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머니투데이 더 300과 미래한국연구소 의뢰로 지금 지난 8일 진행된 조사 결과에 의하면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18.5%의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1위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13.9%, 그리고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11.9%, 그 마지막으로 김웅 의원이 8.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김웅 의원이 좀 낮게 나왔어요. 다른 설문에서는 네. 아마 제가 알기에 김웅 의원이 더 높게 나온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바로 최근에 있었던 요 더300에서 한 거에서는 좀 낮게 나와서 좀 개인적으로 좀 의외였고 네네. 좀 눈에 띄는 게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좀 높게 나왔다는 거. 네. 이게 좀 주목할 만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언론몰이를 한 게 좀 도움이 된 건가요 요즘에? 이준석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의 캠프 에서 활약을 했었죠. 특히 20, 30대 젊은 층들의 어떤 여론몰이에 좀 주도를 했던 부분이 있어서 젊은 층들이
폭발적인 어떤 지지를 좀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준석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지지율을 보면 극과 극이에요. 네. 젊은 층에서는 상당히 좋아하는데 네. 좀 나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좀 이미지가 별로 안 좋단 말이죠. 네, 좀 그런 측면이 있더라고요. 뭐 국회에 가서도 사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텐데, 네. 그러니까 뭐 좋게 말하면 좀 싸가지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이게 너무 스마트하다 보니까 그렇죠, 좀 잘난 체하는 듯한 이미지 너무 때문에. 따박따박 뭔가 말들 거 하고 그런 이미지가 좀 없지 않아 있죠. 근데 사실 이미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실제로 토론을 붙어 보면 말은 상당히 잘해요, 진짜로. 말 잘하죠. 네, 어지간한 사람이 토론 붙으면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이기가 쉽지 않을 정도인데, 네. 어떻게 보면 최근에 또 이제 진중권 전 교수랑 둘이 설전이 붙은 게 네. 사실 어떻게 보면 패미 문제 때문에 둘이 시작을 했지만 맞습니다. 네. 그것도 이렇게 붕업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어떤 이슈성에서 좀 반사이익을 본 측면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얘기를 들어보면 진중권 교수랑은 둘이 굉장히 친분 있는 사이예요. 다 친한 사이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수가 있는 친분 거죠. 있는 사이고. 네. 그럼 결국 나경원 전 의원이 지금 이렇게 높은 지지율을 차지하는 거 보면 네. 실제로 당원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좀 많은가 봐요. 그렇죠. 아무래도 나경원 전 원내대표나 주호영 전 원내대표, 네. 이 두 사람의 경우는 당내 지지 기반이 확실하죠. 그리고 리더십 부분에서 그 의심의 여지가 없는.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5선입니다. 그렇죠? 네, 5선. 나경원 전 의원은 4선이었고, 사선입니다. 야, 과연 실제 결과에서 누가 이길지 좀 궁금하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뭐 조직력이나 이런 거에서는 나경원 후보나 주호영 의원이 둘 중 한 사람 되는 게 좋을 수도 있긴 하지만 이미지 쇄신 면에서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나 김웅 의원이 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현재 어쨌든 국민의힘도 꼰대당이라는 어떤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윤석 전 최고위원의 김웅 의원이 지금 이런 부분에서 활약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대망론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당내 지지 기반에 있어서는 취약한 게 사실이거든요. 이 두 사람이. 그런 차원에서 찻잔 속의 어떤 태풍이 될 것이다. 좀 이런 전망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럼 과연 이번 이제 전당대회가 6월 정도 둘째 주 정도 예정되는 것 같은데 네. 주요 쟁점들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들이? 일단은 가장 먼저 지금 최근에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네, 김기현 의원이 울산 출신입니다. 영남권 출신이기 때문에 당 대표만큼은 비영남권으로 지금 뽑아야 되지 않느냐. 좀 그런 부분에서 이견이 지금 생기고 있고요. 또 하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국민의힘으로 어떻게 영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을 두고 좀 이견이 또 생기고 있고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당내 경선 방식을 어떻게 채택할 것이냐. 기존의 경선 방식에 따르면은 70%가 당원 투표 그리고 나머지 30%가 국민 투표 여론조사를 통한 어떤 그런 투표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당내 지지 기반이 취약한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국민투표 비중을 좀 끌어올려야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다른 내용들은 차치하더라도 가장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거였죠. 당내 경선 룰. 그렇죠. 7대 3인 거를 네. 뭐 5대 5로 가느냐. 네. 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정 기자가 말한 것처럼 좀 젊은 후보일수록 이제 국민투표 비중을 늘리자 이런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뭐 아까 말한 우리 주호영 대표나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 기존 당원 투표를 좀 높여야 된다 고수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바뀔 가능성이 좀 있나요? 지금 현재로서는 바뀔 가능성을 속단하기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지금 이견이 생기고 있고 의견이 많이 갈리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기득권층이라 할까요? 어쨌든 뭐 주호영 원내대표나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지지하는 층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사실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 후보 나오면서 네. 좀 많이 이미지 쇄신을 사실 했었어요. 많이 했죠. 네. 뭐 방송에도 나오면서 딸 키우는 모습 이런 가정 일을 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많이 이미지 쇄신을 했는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나경원 후보하고 우리 주호영 대표 같은 경우에 어떤 경력들을 갖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 두 사람 다 판사 출신입니다. 법조인 출신이고 그 국민의힘의 그 지금 현 야당이죠. 제1야당의 원내대표를 맡았던 어떤 베테랑 정치인으로서 그 어떤 리더십에 공통분모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4선 의원 경력에다가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 당내 경선을 통해서 오세훈 후보와 경합을 하면서 존재감을 더욱 부각시킨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5선 경력 완전 베테랑이죠. 그리고 국민의힘 비대위 권한 대행과 그리고 원내대표와 같은 어떤 요직들을 두루 겸하면서 확실하게 좀 인프라를 갖춰온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여의도 쪽에서 흘러나오는 얘기 들어보면 주호영 대표 같은 경우가 네. 당대표에 대한 욕심이 좀 많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그거는 네, 이미 뭐 잘 알려진 거죠. 네. 그렇고. 그래서 아무래도 주호영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현직이지 않습니까? 현직이고 나경원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좀 아무래도 지금 정치적인 어떤 행보를 지금 잠깐 이제 중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조금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조금 유리하지 않느냐, 좀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보다 보니까 지금 김웅영하고 이준석 전 비대위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공약층이 똑같아요. 젊은 세대들 네. 그리고 젊은 이미지다 보니까. 네. 근데 또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당대표 출마를 한 다음에 끝에쯤 가가지고 단일화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네네. 그 부분은 어떻게 알고 있나요? 실제로 제가 다니면서 이제 얘기를 듣기로도 단일화 추진이 되고 있다고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아, 실제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다? 네, 실제로 그런 얘기가 오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뭐 이거를 이제 팩트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들리는 얘기로서는 그런 얘기가 오가고 있다는 얘기는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사실 김웅 의원이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면서 제일 입지가 애매해진 사람이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에요. 네네. 왜냐하면 본인이 이번에 최고위원에 나갈지 당대표에 나갈지 좀 재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네. 어떻게 보면 김웅 의원이 먼저 선빵을 치고 나가는 바람에 그렇죠. 네. 본인이 좀 입지가 애매해져서 사실 이 상황에 본인이 최고위원 나가기도 그렇고 네. 그렇다고 당대표를 또 안 나갈 수 없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사실 그 내용을 먼저 알고 있다가 가장 주말에 이제 지나오면서 둘이 단일화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결국엔 단일화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데 뭐 과연 이 김웅 의원의 좀 바람이 어떻게 불지 사실 그게 좀 궁금하기는 해요. 근데 그게 사실 설득력이 나름 있는 설입니다. 왜냐하면 김웅 의원이나 이준석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기반 인프라가 좀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조직력이 좀 약하죠. 전략적으로도 사실 이제 조금은 같이 가야 될 연합의 어떤 필요성이 좀 강조되는 부분이 있죠. 측면이 있죠. 지금 뭐 이제 어떻게 보면 1년 대선까지 1년이 남았는데 뭐 국회 출입하다 보니까 좀 긴장감이 좀 느껴지나요 이제? 늘 긴장감이 있습니다. 뭐 거기는 24시간 1년 365일 내내 뭐 긴장감 있는 그런 곳이고요. 여도 자체가. 네. 그래서 최근에 어쨌든 대선 전국을 맞아가지고 조금 더 긴장감이 더 고조되는 분위기죠. 아무래도. 네. 사실 기자들이 이제 현장을 출입하다 보면 그 조직력이 금방 눈에 드러나잖아요. 뭐 예를 들면 지난 보궐선거에서는 사실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비해서 당내 조직력이 강할지는 몰라도 이렇게 언론들 대하는 거 보면 많이 실망감을 많이 줬었거든요. 그때 사실 예상이 됐었어요. 민주당이 어느 정도 이번에 패배를 하겠구나. 근데 대권을 향해서 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두 양당을 비교를 해보면? 양당을 비교해 봤을 때 사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구심점이 없지 않습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전적으로 지금 의존하고 있는 그런 구도로 지금 가고 있고 국민의힘도 내부적으로 뭔가 구심점을 찾아야 되는 그런 어떤 숙제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당대표가 아직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당대표가 선출이 되고 나서 뭔가 구심점을 찾아야 되는 숙제가 있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친문과 비문 지금 이 어떤 갈등 구도가 어떻게 정립이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양상이 크게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민주당 내의 갈등은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꼭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게 터져나온단 말이에요. 네네네. 뭐 경기도지사 선거 때도 그랬었고, 네네. 그다음에 보궐선거 때도 그렇고, 이제 또 대선을 앞두고 그러는데 과연 그게 제대로 하나로 합쳐져서 네.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의 분위기로 봤을 때는. 시너지랄까요? 글쎄요. 지금 현재로서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딱 지금 그 상황이 지금 현실 아니에요, 근데? 100% 이게 네. 제대로 뭉쳐져서 원팀이 돼서 네. 강력하게 대선 승리를 이끌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사실 안 들잖아요. 사실 근데 분열 기조가 강하죠. 그렇죠. 네. 이게 지금 원팀 기조라기보다는 친문 내에서도 지금 분열 기조 어떤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심지어 비문, 친문 이렇게 갈라져서 지금 대치 구도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보궐선거를 이긴 게 뭐 민주당 쪽한테는 뭐 제대로 대선을 앞두고 제대로 주사 한 방 맞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는 하지만 네네. 아직까지는 제대로 정리는 지금 못하고 있는 모습 같아요. 네. 합쳐지기보다는 갈라지는 모습이 더 많은 것 같고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동력을 좀 하나 얻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아직까지 원내대표가 누군지 뽑혀지지가 않았고 그리고 유력한 대권 후보가 아직 없다 보니 좀 확실한 한 방이 부족해 보이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사실 이제 1년도 안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국은 대선 승리를 누가 가져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좀 기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많이
궁금하면서 네. 좀 재밌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취재하면서 좀 좋은 얘기 있으면 우리 일요서울 TV 나와가지고 자주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처음 방송 나와서 이제 기사 이야기 좀 해봤는데 네. 어떤가요?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말도 많이 버벅거리고 지금 무슨 얘기했는지 지금 뭐 기억도 안 납니다. 네, 뭐 앞으로 혹시 나올 기회가 있다면 조금 더 다듬어서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음 주에 또 나와도 말 더 잘할 것 같고요. 뭐 정 기자가 오늘까지 이야기한 거 보면 다음 주에 나와서 다시 이야기를 해도 재미있게 잘 이야기를 해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기존하고 좀 다르게 포맷을 좀 바꿔서 진행을 해봤습니다. 제가 표지를 읽어드리는 것보다는 직접 취재 기자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아서 오늘 정 기자를 불렀고요. 다음 주에도 더 재밌는 기사와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